억지로 좋은 사이 되려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거리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박정란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살았고 35년간 작은 한복 공방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원양어선 기관사였는데 1년에 집에 있는 날이 석 달도 채 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혼자 아이들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며느리를 드리기 전까지는요. 제가 22에 시집을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칠순을 앞두고 계셨어요. 남편이 늦둥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경상도 특유의 억센 말투에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는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간 첫날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니는 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집 공기부터 배워라. 공기를 배우라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 집의 분위기, 그 집의 규율, 그 집의 침묵까지 전부 체득하라는 뜻이었다는 거요. 저는 결혼 첫 해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식구들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숟가락을 먼저 드는 건 상상도 못했고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입 밖으로 한마디 불평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그게 그 시대의 공기였으니까요. 그 시절엔 며느리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곧 불효였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교육이었고 며느리의 눈물은 아무 의미 없는 이슬 같은 것이었어요. 증발하면 그만인 거, 누구도 닦아주지 않는 거. 저는 그렇게 7년을 버텼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집의 안방마님이 되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안방마님이 되었을 때 제가 느낀 건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니 오히려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라는 역할이 벗겨지니 그 안에 정란이라는 사람이 너무 작아져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큰아들 동혁이가 34세 결혼을 했어요. 2018년이었죠. 며느리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윤서라는 아이였는데 첫인상이 참 당당했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똑바로 보며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분명한 인사였어요. 옛날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길고 긴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 아이는 자기 중심이 있는 아이구나. 내 아들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현실이 시작되면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이 부산으로 내려올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우리 집 큰아들이고 명절에 본가에 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갈치속젓도 담그고 동혁이가 좋아하는 돼지국밥 재료도 준비해 뒀어요. 그런데 추석 열흘 전에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윤서네 쪽에 먼저 가기로 했어. 윤서 할머니가 올해 80이신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번이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할머니 뵙고 와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서운한 거 맞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 서운함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꺼내는 순간 제가 옛날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 추석에 저는 혼자 갈치속젓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한가위 특집을 보면서 아, 이게 세상이 바뀐 거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일은 설날에 벌어졌어요. 이번엔 아이들이 부산에 왔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흘 전부터 방을 데우고 이불을 새로 빨고 윤서가 좋아한다는 딸기도 사다 놓고요. 아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윤서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해서요. 오늘 저녁만 같이 먹고 내일 첫 차 타려고요. 첫 차라니. 설날 아침에 첫 차를 타겠다니. 저는 속으로 천마디 말이 올라왔지만 겨우 한마디만 꺼냈어요. 그래, 그러면 저녁 맛있게 먹자.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동혁이와 윤서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으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팠을 테니까요. 새벽 5시 아이들이 살금살금 일어나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떡국을 데우고 있었죠. 아이들이 나오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떡국은 먹고 가야지. 설날인데. 윤서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식탁에 앉았어요. 그 아이가 떡국을 한 숟갈 뜨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괜찮아졌어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아이가 내 떡국을 먹어줬으니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며느리와 잘 지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자주 하면 윤서는 부담스러워했고 제가 반찬을 택배로 보내면 고맙다면서도 다음에는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면 사양하겠다고 했고 손주가 생기면 제가 돌봐주겠다고 하면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정성은 이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거구나.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느낌. 그게 제 60살 즈음의 감정이었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작은 아들 준혁이 결혼할 때였어요. 준혁이는 둘째라 좀 더 자유로운 아이였는데 상대 여자아이 수빈이가 요리사였어요. 서울 한남동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성격이 밝고 목소리 큰 아이였죠. 상견례 날이 잡혔어요. 장소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는 3일 전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수빈이네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수빈이가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서 준혁 군이 고생 좀 할 거예요. 미리 사과드립니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 속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했어요. 이게 겸손인 건지, 정말 경고인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풀려는 건지. 옛날 같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도 만만치 않다고 맞받아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아이고, 뭘 그런 말씀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세계가 뚜렷한 거지요. 그게 오히려 믿음직스럽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란아, 이건 연극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지. 내 속마음을 까내 보이는 게 아니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화장실에서 수빈이네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사돈, 우리 서로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맙시다. 적당히 아이들이 편한 만큼만.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적당히 편한 만큼만. 그게 이 시대의 가족 관계가 아닐까 싶었어요. 준혁이와 수빈이 결혼 후에 저는 나름의 규칙을 세웠어요. 큰 며느리 윤서와의 경험에서 배운 거죠. 하나,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전화하면 그때 반갑게 받는다. 둘, 반찬은 요청할 때만 보낸다. 내 정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셋, 명절에 오든 안 오든 서운해하지 않는다.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건 내 감정이니 내가 다스린다. 넷, 며느리에게 아들 흉을 보지 않는다. 아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지 않는다. 다섯, 손주 교육에 의견을 내지 않는다. 물어보면 그때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 5가지 규칙을 수첩에 적어놓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봤어요. 어떤 날은 규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첩을 덮어버린 적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규칙이 고마워서 수첩을 꼭 껴안은 적도 있고요. 큰 며느리 윤서에게 진짜 마음이 열린 건 뜻밖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65되던 해에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발견됐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일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어요. 암은 아니었죠. 근데 그 2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이미 12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부담스럽고 혼자 새벽에 깨서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저녁에 윤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 먼저 전화를 안 하는 아이인데 어머니 동혁이한테 들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고. 결과 괜찮으셨어요? 동혁이한테 제가 한번 실수로 말을 흘렸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윤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음에 검진 받으실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줄 줄 몰랐어요. 명절에 첫 차 타고 가던 그 아이가, 반찬 보내지 말라던 그 아이가 혼자 병원 가지 말라고 말해주다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3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단 한마디로 녹아버리더라고요. 작은 며느리 수빈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졌어요. 수빈이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한 번은 메뉴 개발에 막혀서 고민하고 있었대요. 준혁이가 저한테 슬쩍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빈이가 한식 메뉴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영감이 안 온대. 엄마 갈치속젓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빈이가 제 갈치속젓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결혼 전에 딱 한 번 맛보여 준 건데. 저는 바로 부산에서 갈치속젓을 담가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수빈이네 레스토랑에 가서 직접 보여줬죠. 속젓 담그는 법, 양념 배합하는 비율, 숙성 온도까지. 수빈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진지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관계구나.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안간힘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거. 그게 이 시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가 싶었어요. 수빈이는 그 갈치속젓으로 퓨전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레스토랑 인기 메뉴가 됐어요. 메뉴판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부산 시어머니의 손맛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또 울었어요. 이 나이 되면 참 눈물이 많아져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고요. 옛날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가족이니까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 무조건 정을 나눠야 한다.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무조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무조건이라는 말 속에는 개인의 감정도, 취향도, 경계도 전부 무시당하거든요. 지금 저는 두 며느리와 1년에 대여섯 번 만나요. 많이 만나는 건 아니죠. 근데 만날 때마다 웃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요. 안부를 묻고 맛있는 것 같이 먹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져요. 헤어질 때 아쉽지만 그 아쉬움이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제 친구 순영이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란아, 너는 참 대단하다. 나는 며느리한테 서운한 거 참느라 밤잠을 설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니? 저는 담담한 게 아니에요. 서운한 거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명절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시리고 아들들 목소리 못 들으면 허전하고 며느리들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해요. 근데 그 감정을 그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감정은 제 거니까요. 제가 안아야 하는 거니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며느리들의 권리가 많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옛날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났죠. 오히려 아들이 이혼당할까봐,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할까봐 발끝으로 다니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 소리 안 나게 밥을 짓고 며느리 일어나기 전에 모든 집안일을 끝내놓는 어머니들. 과거 며느리가 했던 역할을 지금은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한탄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뒤집어진 게 아니라 원래 비정상이었던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봐요. 며느리가 사람 대접을 못 받던 그 시절이 정상이었겠어요? 지금이 좀 더 맞는 방향인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좀 외롭고, 좀 서럽고, 좀 길을 잃는 것 뿐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의 삶을 인정해주면 돼요.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해왔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도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것도 결국은 같아요. 나를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 내 존재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거, 그게 전부예요. 억지로 좋은 사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때로는 가장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흠집이 보이고 너무 멀리 가면 서로의 온기가 안 느껴지니까요. 딱 중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근데 뻗지 않아도 괜찮은 거리. 그게 제가 68회를 살면서 찾은 정답이에요. 저는 오늘도 부산 해운대 근처 제 작은 아파트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저녁을 먹어요. 가끔 동혁이한테서 카톡이 와요. 엄마 밥 먹었어? 가끔 수빈이가 새 메뉴 사진을 보내줘요. 가끔 윤서가 건강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줘요. 그 가끔들이 모여서 제 하루하루를 채워줘요. 많지 않지만 충분해요. 이 나이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충분하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관계라는 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에게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겹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조금은 외롭지만 조금은 지혜로운 사랑법이 아닐까 싶습니다.